또한 태아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아, 어쩌죠? 저도 다 했고, 그죠?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검사들일 텐데. 처방약이나 임신 기간에 찍는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태아의 기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수검사 등도 또한 태아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아, 어쩌죠? 저도 다 했고, 그죠?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검사들일 텐데. 여기서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 더 이상 깊이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임신기간 중에 의료 처치로 인해 맞부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 관해서는 내부 또는 외부 태아 검사 장치, 정맥 내 영양 주입, 진통제와 마취제, 피토신 유도분만, 회음부 절개술,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등이 있다. 나는 이번 기회를 빌려 진단 초음파를 사용한 태아 검사의 위험성에 대한 최근 정보를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이 사실은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신의 의사가 알려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태아 검사나 다른 어떤 진단 목적을 위한 초음파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답할 수 없는 불안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현대 산부인과학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로 내려오는 절대적인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외부 태아 검사 장치는 산모의 복부 둘레에 매는 2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장치에서 발견한 결과를 테이프에 기록하는 검사 유닛에 연결된다. 밴드 한 개는 압력에 반응을 해서 수축이 일어나는 강도와 빈도를 측정한다. 다른 밴드는 태아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들은 태아 검사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7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 결과에서 태아 검사 장치를 사용한 산모와 사용하지 않은 산모의 출산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검사 장치를 사용한 산모들은 관찰한 결과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다른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태아 검사 장치를 사용했을 때 최선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마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초음파가 당신의 아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사들 역시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근데 보통은 엑스레이조차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첫째 때 아기 머리가 안 내려와서 진짜 마지막 주 40주쯤 됐을 때 제가 41주에 낳았거든요. 큰애를. 그때 찍었죠.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정말 아기가 다 컸는데 찍어도 될까 하는 정말 큰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는데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이 책 보면 제가 그때 이 책을 봤었어야 되는데. 초음파에 관한 연구의 종점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어렵다. 암이 생기는 사례 같은 경우 어쩌면 잠복기는 20년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이 다음 세대에 가서야 드러날지도 모른다. 인간의 태아가 다른 형태의 방사능에도 민감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초음파에도 민감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든다. 동물 연구 결과는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신경계통과 면역계통 그리고 혈액계통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험실 동물에서는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초음파에 노출되었을 때 선천적인 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전반적으로 동물 연구에 관한 이런 종지부는 인간에게서는 연구되지 않은 것이고 가능한 어떤 곳에서든 인간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임신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초음파 태아 검사 장치가 산모나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태아 검사 장치를 사용할 만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득이 없다면 비용을 가중시키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초음파에 환자를 노출시킬 근거는 없다. 백혈병과 면역 반응의 억제, 그리고 태아의 선천적 기형과 다른
있음직한 초음파의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치의가 초음파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나는 당신을 납득시킬 만한 과학적인 증거, 즉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하고 당신과 아기에게 유익하며 지금 당장이나 앞으로 20년 후에도 당신과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받겠다고 하라고 권하고 싶다. 의사가 당신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안녕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당신의 욕구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사는 또한 그런 증거를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의 주장이 의사를 그가 애초에 했었어야 하는 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초음파는 잊어버리고 대신에 청진기를 이용해서 진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기를 낳았다면 이런 태아기의 위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한 명을 더 낳을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현재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 앞에 놓인 있을 수 있는 위험들을 세심하게 공부하도록 강력하게 권한다. 내가 가정 출산을 그나마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그런 위험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두 딸이 모두 집에서 출산을 하기로 했을 때 무척이나 기뻤다. 귀엽고 건강한 내 손자들은 이제 2살과 3살 그리고 5살이 되었다. 그리고 두 딸이 모두 지금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아기들도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즉시 미국의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화학약품에 접하게 한다. 의사는 질산은 몇 방울을 아기의 눈에 떨어뜨린다. 이 처치는 모든 엄마들이 임질에 감염되어, 그러니까 임균에 감염되어 걸리는 성병인데 이 모든 엄마들이 임질에 감염되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엄마가 임질에 걸려 있으면 출산 중에 아기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아기의 눈에 질산은을 떨어뜨리는 대신 산모에게 임질 검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임질 검사는 100% 정확하지 않다며 일축해버린다. 그런 변명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질산은도 100%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둘 중 어떤 이유로든 아기가 임질성 안염에 걸렸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가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질산은을 사용하는 행위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질산은의 사용이 필요치 않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기가 치러야 할 대가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질산은 처치를 받은 아기들 가운데 30에서 50%는 그 약물 때문에 화학적 결막염에 걸린다. 아기들의 눈에 진한 농즙이 가득 차서 생애의 첫 주 정도 기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눈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아기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 치료는 또한 아기의 누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처치로 생긴 손상을 바로잡으려면 어려운 수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나를 포함해서 일부 의사들은 미국에서 근시와 난시의 발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식제인 이 약물을 아기의 예민하고 부드러운 각막에 떨어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믿는다. 아기는 신생아실에 도착하는 즉시 목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간호사가 헥사클로로펜 비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헥사클로로펜이 피부로 흡수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실에 만연한 병균들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헥사클로로펜 비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어이없고 무모하기까지 한 이유는 헥사클로로펜 비누와 살균제가 평범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목욕시키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주의 깊게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4종류의 소독제로 각기 25명의 아이들을 목욕시켰고 50명의 아이들은 보통 물로 목욕을 시켜보았다. 목욕 직후와 3일째, 5일째 되는 날에 각 그룹에서 박테리아 샘플을 채취했는데 모든 종류의 목욕 효과가 동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아과 의사가 부모에게
아이에게서 약간의 심장 잡음이 들린다고 말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하지만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잡음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는 단순한 발견일 뿐이다. 또한 신생아실에서 당신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추가되는 것이 요와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빌리루빈 램프다. 황달은 진짜 많죠. 거진 다 아주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황달은 신생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당신의 아기가 심하지 않은 황달 증상을 나타낼 확률은 30에서 50% 사이다.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는 대부분 당신이 분만 과정에서 겪는 산부인과 개입의 정도에 달려있다. 모든 세대의 의사들이 고안해내는 새로운 개입은 다른 개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동안 겪는 것들, 진통제, 마취제, 분만유도 모든 약물이 아기가 황달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이런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